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청취자분들께서 뭔가 중요한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빨라서 뭐든지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머리를 탁 쳐박고 속으로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자, 정치 1도 모르는 분들 정치 고수로 만들어야 되는 정봉주의 정치쇼. 자, 대선을 앞두고 가장 물들어온 그분들 오늘 잠시 뒤에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MHz 러브 FM. 잠시 후 우리들의 소중한 후원자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세 가지 단백질, 거기에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거울 속에 어떤 아줌마가 동료의 뒷머리를 잡고 벽 쪽으로 받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죠. 발소리는 안 나오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도와주세요. 공포 팟캐스트 미스테리 고. 감당할 수 있겠어? 봉도사의 여론조사 동물농장.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여론조사 동물농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타이틀을 우리 작가분들 그냥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 PD가 만들으셨나? 자, 오늘 아마 여론조사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얘기 못하지 않나요? 흐름은 얘기할 수 있죠. 아니죠. 다음 주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5월 3일 이후에 조사된 것을 공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흐름은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소개하기도 전에 들어오시는 분. 물어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예, 하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 네, 곰을 맡고 있습니다. 윤희용입니다. 곰을 반갑습니다. 맡고 있으면 사육사예요. 곰입니다. 그러지 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곰입니다, 그냥. 곰입니다. 네, 제 이름에도 웅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새로 들어온 동물.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치타.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일입니다. 예. 동물계에 적응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예. 일단 생태계는 잘 적응하잖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보수 정권 가서 또 여론조사하고, 진보 정권 들어왔을 때 진보 정권 가서 하고. 굉장히 생각보다 익숙한 분위기여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진보로 이제 갈아탈 준비를 하고 계시다.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가장 핫한 코너죠. 근데 일주일 내내 핫하지 않은 코너가 없어요.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 여론조사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자가 실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흐름을 알게 되면 내 한 표를 어디에 던질지 정확한 판단에 근거를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이런 여론조사 왜 이렇게 나오죠? 혹은 왜 여론의 흐름이 각기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견해까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스나 택시, 직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혼자 집에서 듣고 계시는 주부님들 대환영. 대환영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유니온 곰. 대환영. 웰컴. 그냥 그 환영이죠. 대환영. 웰컴. 빅 웰컴. 왜냐면요. 맥도날드 큰 건 빅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송점수님, 재밌는 여론조사 동물농장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이정환이 여론조사 동물농장이다. 박은영님, 오늘 딸아이 운동회인데 이어폰 끼고 고릴라를 듣고 있어요. 자, 귀로는 들으면서 딸 아이 넘어지나 혹은 다치지 않나 안전 신경 쓰시면서 잘 워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얘기하시겠어요? 자, 그 여론조사가 흐름을 얘기해줘요 이제. 네, 일단 뭐 지금 판세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좀 빠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강 구도였는데 지금 1강 1중 구도로 좀 바뀌었죠. 격차가 1위와 2위 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15% 내외, 심지어 뭐 20% 벌어지는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위 싸움 못지않게 2위가 누가 할 거냐. 이 2위 싸움도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거리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잡는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는 다시 반전을 터닝포인트 찍고 1위를 추격할지. 네. 자, 유니온 곰. 이쪽 좀 더 오세요. 이게 보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뭐 지지율 하락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두 단계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차 하락 같은 경우 이제 TV 토론 처음에 시작할 때 보수 후보들이 안보 이슈 쟁점화에 성공했어요. 문재인 후보를 타겟으로 한. 그런데 안보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보수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오히려 나타난 것이죠.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와 있던 보수표가 일부는 부동층, 일부는 홍준표 등 보수 후보들에게.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 상당 부분은 조건부 지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조건부 지지.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라라고 하는 이제 조건부 지지를 보수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붙어 있기 위해서는 당선을 저지할 수 있거나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경쟁 구도를 유지해줘야 되는 것인데 1차 하락기에서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인식을 보수층들에 주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보수층들의 소신 투표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신 투표라는 건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는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그런 흐름 강에서 2차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신 투표는 한참 쫓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저는 샤이 보수, 사이 보수 많이 얘기하지만 샤이 보수라는 건 결국엔 보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샤이 보수가 아니라 브레이브 보수였어요. 내가 보수였지만 안희정, 안철수,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조사 결과에서 많기 확인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감한 보수였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이제 문재인 후보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 이 기석 때문에 한 것인데 힘들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쨌든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를 찍는 소신 투표 경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샤이 보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정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단한 개념 설명해 주시고. 샤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꺼리는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부끄러워한다, 수줍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에서 들어보셨지만 트럼프가 보편적인 어떤 사회 정서와 이제 부합하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당당하게 질문받았을 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투표라는 행위와 연결되었을 때 그때 가서 표심을 드러낸다 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샤이 보수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작년 10월부터 얘기했거든요. 샤이 보수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선거는 박빙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숨어 있다가 나중에 표출할 것이니까. 근데 한쪽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정동영 후보가 26%밖에 못 얻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팽팽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또 상시적으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서 정권을 잘못 운영했을 때 비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샤이층들이 좀 숨어 있는 것이지 지금 나오는 평가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사후적으로 예측과 결과가 불일치할 때 샤이모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입문하신 우리 동물농장에 처음 들어오신 최다 이상일 아젠다 대표. 예, 최근 이제 대선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가장 역시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안철수 현상의 지속성, 이제 확장성, 아니면 이게 반전 문제였는데 처음에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을 때 일부에서 이게 오래갈 수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근거는 사실 이 정체성의 모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호남 정당에 기반을 둔 후보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진보를 표방했던 후보가 이 보수 진영 또 중도 진영의 지지를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보수와 중도층의 지지를 같이 업어서 올라온 지지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는 부분에서 안철수라는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정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아마 이렇게 급등한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실제 이 지지율의 급변동 현상은 저는 정체성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지난 그 주말에 중앙선관위 1차 TV 토론 속에서 벌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답변한 속에서 뭐 호남 햇볕 정책 뭐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많은 지지층들이 기대했던 후보의 자격, 품격 이 문제가 직격탄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온 게 아닌가. 이른바 이제 그게 3차 토론이었죠. 이제 선관위 1차 선관위 1차고요. 선관위 이제 1차. 그 전체로 초청 토론은 그때 3차였어요. 3차였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 그쪽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주제에서 좀 벗어난 문재인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를 재확인한 질문들 그때 이제 그 유명해진 말들이 뭐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이런 질문들 또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자인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 토론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다 엎고 과연 이제 이게 안철수라는 현상에 주목했던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이 정말 적절한 질문이었느냐 맥락상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부분의 어떤 모호성에 대한 하락 부분은 뒤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최초의 그 급하락 현상은 그 토론 속에서 나타났던 후보의 자격, 품격에 있지 않았나 봅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TV 토론회 이후에 좀 더 빠진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점차 하락을 했거든요. 한 2주 전 상황을 본다면 조금씩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4월 8, 9 조사한 이후에 그때 다자구도로도 안철수가 붙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이후로 점점 빠지는 형국이었죠. 지속적으로 좀 빠졌죠. 왜냐하면 이게 검증 공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서로 유치원 발언도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또 1차 TV 토론이 있었죠. 그때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안정감이라든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지지율이 점차 빠지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니까 이게 인물만 보는 게 아니라 세력을 같이 보게 되고요.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조직력이 약하고 점차 밀린 겁니다. 밀렸다가 이 반등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사실은 일요일 날 선관위 토론회였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반등하려면 뭔가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다운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상일 대표 얘기한 대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것도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호남과 보수층을 다 잡으려면 자기 중심성이 확실해야 하는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의 정책에 대한 입장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한지를 눈여겨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양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애라님
보는 라디오는 처음이에요. 귀로만 듣다가 눈까지 호강합니다. 봉주 오까지 썼는데 오빠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양동윤님 광주에서 듣고 있네요. 봉도사 반가. 자 감사합니다. 4407님 여론조사 동물농장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아 이제 우리 정치쇼 입문한 지 1단쯤 된 분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 후보는 점점 오르고 있지만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고 급상승하고 있는 홍 반장,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홍준표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TV 토론에서 예.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많이 있었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략적 측면에서 선거에서의 어떤 지지층 확장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잘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잘한.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아는 후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수층을 지금 홍준표 후보가 충분하게 흡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많이 줄어들었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상당히 낮은 것인데 추가적으로 보수층 흡수할 표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보수층이 반응할 만한 사안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TV 토론 내내. 뭐냐면 닮고 싶은 사람 박정희 전 대통령. 그다음에 무슨 문제 강성노조 때문, 정규조 때문. 그다음에 또 보수 기독교 계층이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큰 동성애 문제를 야권 후보와 어쨌든 차별화하게 되면서 그 이슈를 부각하는 점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발언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정교하게 또 전략적으로 TV 토론에 임했고 그것이 여러 가지 비호감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보수층 등 어떤 보수층들에게는 어필하게 되면서 본인에게 어떤 지지가 결집되게 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 그것이 저는 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의 사실 그 조직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TK 지역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던 세력에 대한 지지. 네, TK 지역이라든가 이제 60세 이상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역의 일정 정도 약간 역할이 있는 분들이 구전으로 사실 주변 사람들 설득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효과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국민의당이 사실 TK에서 호응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조직력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었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후보 올라가는 게 달갑지 않더라도 아주 객관적이고 예리한 치타의 눈으로. 저도 지금 분석의 일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이 다수 국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는 별로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흩어지고 무너진 보수층을 중심으로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거기에 그게 선거 전략, 뭐 TV 토론, 메시지 전략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아주 일관된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는 어떤 핵을 만든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이 메시지 전략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아주 계산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정치 이력을 보면 굉장히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지율이 조금만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끝까지 완주해 주길 바란다. 이 얘기는 내가 넘어서겠다라는 것들을 그런 자신감들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구도 싸움을 몰아가면서 흐름을 이렇게 타고 가는 메시지를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고 이게 다수 국민들한테 뭐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차피 자기 지지층 적어도 일단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전략 측면에서는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 경제 논리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각을 세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이완됐던 조직이라든지 전체 당 전체 어떤 조직들이 움직이면서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보수의 어떤 다시 중심을 세워보자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게 이게 좀 느껴지죠.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활발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 화요일 5월 2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5월 3일 선거 D-6일째 되는 5월 3일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2일까지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결국은 주말에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이나 모레. 이 2일까지 발표되는 여론조사 흐름이 갈 거냐 아니면 그 일주일 안에 뭔가 변수를 통해서 급격한 변수가 있으면 터닝 포인트 즉 변화가 올 것이냐. 네. 흐름
예. 네,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때리기 전선을 좀 명확히 하면서 사실은 2등 전략을 구사한 거죠. 1등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장력 측면에서는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잘 못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많죠.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2등을 지금 빨리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올라서야만이 싸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등 전략보다는 2등 전략을 고수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5월 2일까지의 여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일 일주일 전 여론이 거의 90% 정도는 투표층이 자기 표심을 결정한다고 그런 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이른바 이제 지지 강도가 높아지면서 거의 네. 그 투표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네, 10명 중 9명은 선거일 일주일 전에 표심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과거 사례입니다. 네. 때문에 이제 5월 한 2, 3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그런 표심이 거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결정에 월요일 날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대선 토론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의원이 합류하는 것 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타. 세치기. 저는 그 이제 여론조사 아까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가 5월 2일까지 된 조사가 공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실시된 조사가 마지막으로 아마 공표되고 이제 여론조사 이제 암흑기 국면에 들어갈 텐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그 단기간에 급변해 온 게 여론 그 급등 뭐 한전 발악 현상들이 뭐 저 반전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제 단기 조기 대선 국면의 특성이 굉장히 그 강하게 투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과거보다는 짧은 시간 내 여론이 변동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 표심의 마지막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이게 보수 부동표라는 표현을 쓰다가 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유랑 보수표라고 난민 보수표.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보수표에서 난민 보수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어떤 대안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크게 제기됐을 때 단기간에 급변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 또 TV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후보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국민들 직접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유권자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내려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크게 대형 이슈가 벌거지지 않는 한 여론의 어떤 반전 가능성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동장 정봉재 정치쇼 채널 고정 스틱 온.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여론조사 동물농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 이제 소개할 때 손 흔드세요. 저 보는 라디오에. 자 무슨 벌 받아요? 이러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 네, 안녕하세요. 예, 곰 귀여워. 팬더 곰은. 자 그리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치타.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세 좋아요. 왜 치타요, 근데? 두뇌 회전이 빨라서? 눈치가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눈치가 빨라요? 본능. 예. 눈치하면 봉사님이 최고 아니에요? 오늘 한 수 좀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방송입니다. 이 거친 언사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한 박자 쉬었으면 이게 이미 거친 언사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근성님 젊은 층은 진보와 보수 상관없습니다. 단지 구시대적 정치가 아닌 뭔가 좀 혁신적인 사람이 나왔으면 합니다. 2162님 지지율 조사에 전화 저한테는 왜 안 오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전화 받는 거예요. 2162님이 주무실 때 하나 봐요. 낮잠 잘 때. 자,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버스나 택시 타고 계신 분들 혹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잠시
정차하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말씀 마저 정리하고요. 윤희웅 곰 예, 역대 지금까지 5월 2일까지 발표되는 그 결과가 두 분은 박지원 부대표 이상일 대표는 쭉 갈 거다. 그리고 역대 결과와 경험치로 봐도 갈 거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동일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연휴 기간에 대중의 관심이 분산된다. 그래서 뭔가 기획과 이벤트가 있더라도 그것이 파괴력을 갖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분산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이 나와야 사실 보수층의 전략적 표심이 사실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전략적 투표의 방향을 어디로 할지 지표들이 나와야 할 수 있는데, 이 암흑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암흑 기간에 전략적 투표를 어디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지침서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변화를 예.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 존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대 대선 보게 되면 87년 대선 때부터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1, 2위가 바뀐 경우는 없어요. 네. 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기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4월 17일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 3위가 바뀐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2007년이죠. 7년 대선 경우에 원래는 이회창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앞서 있었어요. 시작할 즈음에. 예. 그런데 이제 막판에 득표율에선 정동영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앞섰죠. 이회창 후보가 이제 뒤늦게 나오긴 했지 않았습니까? 예. 15%를 얻었는데 처음에는 한 이제 20% 가량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뭐 바뀐 2, 3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사 나오는 곳에서 2등, 3등 예. 상당히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이제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뭐 말씀을 드린 저를 것입니다. 잘 보세요. 네. 세 분 다. 이게 뭔지 모르죠? 우리 PD 제스처예요. 네. 빨리 끊으라는 아니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예. 급한 일 있을 때. 아, 그래요? 진짜 궁금한 거. 예. 왜 5월 3일서부터 투표일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뒀는지 이 너무 궁금해요. 잠깐만. 그건 이제 다 있거든요. 많이 이제 있는데 서구 선진 해외도 이제 그렇습니까? 있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서구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어졌어요. 어떤 신사협정에 의해서 서구 뭐 선진국에서는 없어졌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뭐 하루 전에 신사협정으로 발표 안 하거나 이 정도가 이제 있는 것이지, 언제 어떤 나라들은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한국이 OECD 국가국 중에서 상당히 이제 길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권자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에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 뭐냐면 이 질문 사람들은 잘했네. 어떠한 정보 때문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에 정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문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유권자를 소신 있는 주체로서 보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 그 안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문화에서는 이 제한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촛불 시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줄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는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는데, 이게 암흑기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채널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많거든요. 가짜 뉴스. 네, 그럴 바엔 이것을 이제 오픈시켜서 제대로 된 정보가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알 권리 차원에서 사실 더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 그 아무도 질문 안 했죠. 제가 최초 질문자 아니에요? 여기 위대한 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6일 전 조사까지 공표 못하게 한 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주는 거죠. 거죠. 그전엔 과거에는 공식 선거운동에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발표를 못하게 해가지고 전혀 뭐 각 당이 주장하는 판세 이런 것만 나왔었죠. 정말 깜깜이 선거였어요. 자, 박시영 네. 대표님, 2162님 지지율 전화 줘. 이게 진짜 궁금하대.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 계신 네 분 중에 혹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나요? 저는 집에서 전화 집에. 받았어요? 네. 예. 저는 받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그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어허. 그 전체 유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기 네.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건데 대개 이제 1000명 조사를 많이 하죠. 근데 1000명 조사할 때 지역과 성과 연령을 이렇게 할당을 줍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20대 남자 그러면 전체 인구 수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수가 뭐 몇십 명 될 겁니다. 열 몇 명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그런 사람을 이제 표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 전화로 갈 때도 있고 조사 방식에 따라서 핸드폰 조사, 휴대폰 조사로 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2162님 같이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거의 4천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는 이제 총선 때나 지방선거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보죠. 왜냐하면 집 전화로 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계시면 많이 받아보는데 이번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만 하는 조사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관계에서 주로 본의 아니게 안철수 후보의 좀 하락,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약진,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췄어요. 자, 이제는 그러면은 또 상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미한 거였었는데 토론이 진행되면서 아주 많이 심상정 후보, 그러면서 또 문재인 후보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문재인 후보가 박스권에 갇혔다고 하면서도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을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두 분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또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상관관계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독에서 인신난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야권의 후보가, 대표성 있는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안정감이 들면, 확신이 들면 심상정 후보 등 군소 진보 정당의 후보에 대해서 표를 많이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위기감에 처해서 낙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표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빠지게 되는 이런 상관관계는 이제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표 중에는 문재인 후보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사실은 하락하게 되면 이쪽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심상정 후보가 진보 진영의 표를 일정 부분 본인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다만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약진할 때 그때 표를 보면은 제가 분석할 때는 강성 진보 성향층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층들은 정치의 혐오 또는 정치 반감층들이 상당히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층들이 완전히 정치를 완전히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성의 어쨌든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붙어 있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여러 이제 중첩되는 지지층 가지고 있으니까 모호한 화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한 입장, 소신 있는 입장, 일관된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일반 시청자가 들으니까 사실 이해하기 쉽고 그것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에게 반응했던 기성 모델에 대해 정치인 모델들에서 좀 반감이 있던 분들이 일정 부분 심상정 후보한테 지금 붙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보의 캐파를 뛰어넘는 지지를 약간 얻고 있는 측면이 거기에서 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사실 이 양당 누구세요? 치타입니다. 아니, 이름도 얘기해 줘. 이상일입니다. 어디 회사예요? 아젠다 센터. 그 얘기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수술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정치가 계속 이 영호남, 그다음에 진보 보수의 양당 구도에 갇혀오면서 이 어떤 그 본인들만의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좀 소신 정치의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그 수위를 달리면서 지금 분석하신 것처럼 그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진보적 유권자들,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소신 투표, 소신 표심을 내보인다라는 부분은 맞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진보 정권이라는 대의 때문에 정의당, 과거에 뭐 이제 통진당, 민노당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이런 쪽을 지지하는 어떤 성향이나 그 정책 노선에 동의하는 분들도 여기를 찍어봐야 어차피 사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주류 정당에 그래도 가까운 쪽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옮겨갔던 표들을 오히려 지금 이 다당 구조, 그리고 이번 TV 토론 통해서 심상정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선명한 노선과 뭐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컨텐츠의 내공들,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다시 자기 걸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제 지금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것이 워낙 큰 대의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또 이유와의 격차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상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박상무 대표. 총선 때 보면 그 지역구 후보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찍는 이런 어떤 진보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이분들한테 이제 가장 소구력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대결 문제보다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세력 대결로. 세력 대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보층 조사해 보면 진보층 중에 약 70%는 문재인 후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 2위 간에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그 총선 때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줬던 그 심리 좀 키워줘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심상정 동시 호감층 중에 일부가 심상정 후보로 지지가 옮겨가는 게 있고요. 계기는 제가 볼 때 이제 동성애 논란도 물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만 어쨌든 1, 2위 간의 격차가 크게 난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다만 10%를 넘어가게 되면 이 층들이 또 일부 동요를 할 겁니다. 그래서 15%까지 계속 수직 상승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10% 정도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위 후보인 안철수 그리고 또 지금은 3위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층은 얼마든지 또 일부는 갔던 표가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변수이겠지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는 이러이러한 분을 지지하는데 심상정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한 거예요. 10% 넘게 되면 50% 보전받고 15% 넘게 되면 선거비용 100% 보전을 받고 15%까지는 안 가겠지만 10% 넘어서 50%쯤이라도 좀 보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지지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주 미세한 감정도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심상정 지지층들은 서로 간에 사실은 약간 우호적인 교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상정 후보의 지지가 오르기도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양 지지층 간에 이 뭐랄까 대립이랄까요? 약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여론조사 동물농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리 방송의 진짜 주인은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스나 택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빅 웰컴. 죄송합니다. 그레이트 웰컴. 대환영을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 웰컴인데 진짜 학교 가서 그레이트 웰컴을 대환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된 영어예요. 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 운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차한 뒤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님들 문자 주시고요. 김정민님, 저도 어제 여론조사 전화 받았어요. 기타셨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참 난감했네요. 정치쇼를 좀 더 열심히 들으며 정신수양을 해야겠어요. 정신수양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즐겁고 재밌게 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마이갓 정치구단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부동층으로 잡히는 건가요? 대답을 잘 못하면? 대답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모르겠다라고 체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응답으로 체킹이 되는 것이니까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선거 기간에 부동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통상 부동층에서 여러 성향들이 고르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약간 특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 난민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보수층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층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의 부동층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이면서 갈 곳이 없어 부동층으로 현재는 좀 많이 잠복하고 있다. 부동층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근데 그중에 한 5%는 지지할 후보를 이미 마음에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고 한 또 절반인 5% 정도는 아까 윤희용 대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보수 성향이 보수적 부동층 강한 사람들 부동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까 이상일 우리 치타 의미 있는 얘기 됐어요. 지역 구도와 지역 대립 감정이 좀 깨졌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번 선거에 특히 지난 총선 때부터 특징적으로 세대 간 대립이 있다. 세대 간 투표 양상이 다르다. 지역별로 무슨 얘기예요?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요. 지역 대결 구도가 세대 대결 구도로 대체되었다. 라고 이제 딱 단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후보들마다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세대 투표 사실 과거부터 있던 것인데 이런 이제 경쟁 구도가 전개될 수 있도록 선택지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이제 세대 투표가 상당히 발현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표출이 제대로 못 됐던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사실 복수의 선택지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세대 간 분리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이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수 정당이 상당 부분 이제 붕괴하게 되면서 유권자들,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심리가 기존 지역 전통적 정서와 다르게 젊은 층들이 표출할 수 있는데 거부감들이 없어진 측면들 예. 작동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세대 대결 양상이 지역 대결 양상을 이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정치 수정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이제 투표율 이것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격차가 뭐 의외로 더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282님 안산 택시 여자 기사입니다. 아유, 저는 안산 얘기만 나오면 늘 짜네요. 그 세월호 아이들 때문에. 김포공항 왔다 가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내일부터 야간이나 못 들어서 인사하고 가요. 안산을 안전 특화 도시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죠. 자, 7043님 버스에서 소리 치고 싶은데 승객이 한 분도 없어요. 아, 기사님이시군요. 혼자 소리 치세요 그냥. 괜찮아요. 자, 박시영 부대표님 급해요. 예. 자, 이제 세대를 총론보다도 강론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 이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50대 전반의 표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전반이라 하면 50에서 54세. 왜냐하면 만약에 49세까지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예. 50세 이후로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면 이게 이제 그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50대가 높기 때문에 40대 이하는 인구 구성비로 본다면 유권자의 55%, 50대 이후는 45%지만 50대 이후의 투표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각 연령층별로 격차가 양 후보의 격차가 얼마나 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달라지는데 최근에 한 열흘 전에는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40대까지가 전체 인구의 55%.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50대 이후가 45%. 네. 그러나 50대 이후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50대 이후가 더 강세를 보였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추세죠. 예, 추세였죠. 그런데 이게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50세 이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섰는데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50에서 54세, 50대 전반에서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호. 그럼 이 50에서 54세에 있는 유권자들은 무엇을 중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에 잡히는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1일 1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생활 체감형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 잡았다고 보고요.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분들도 안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안보 이슈가 보수 후보에게만 꼭 유리한 이슈로 지금 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다 쏠리거나 유승민 후보한테 안보 이슈, 사드 문제라든가 선제 타격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 논란들이 보수 후보한테 다 지지로 옮겨갈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안보 이슈를 수세적으로 대응했던 기존 진보 진영 후보와는 달리 특전사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든든한 대통령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고 이슈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50대 전반한테 좀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소력이 있었다. 자, 이상일. 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아마 주목받았던 세대는 역시 50대였던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저도 비슷한 분석입니다만 50대의 어떤 세대의 특성은 뭐냐면 50대 전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386세대, 86세대들이 대거 50대 초반까지 그렇죠. 진입을 했죠. 그래서 예. 가치지향적으로는 어떤 진보적인 이념을 좀 선호하는 편인 분들이 많고 기본적인 정서가. 예, 그리고 뭐 사회정의라든지 이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향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 경험 속에서 안정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대안들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거죠. 이런 현상들이 아마 그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반기문 현상 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현상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안철수 현상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런 이제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이어가는데 그 속에서 마지막 지금 아직 최종은 안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직전까지 여론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기대를 보였다가 좀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 특성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 세대의 어떤 특성이 지역 대결 구도를 이렇게 선다라는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정당 파워가 약해지고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처럼 어쨌든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유권자들이 같은 세대 내에서도 좀 더 나은 대안, 좀 더 나은 후보, 정당을 찾아서 각자 이게 지지가 좀 분산되는 그 유권자가 주도적으로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적이고 선택적. 그렇죠. 이게 뭐 맹목적이지. 아마 이번에 어떤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아마 여러 가지 정치 세력에 대한 그 평가가 혼재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잠깐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홍종님 오후에 9개 부재자 투표를 합니다. 지난 선거 때는 울기만 했지만 이번엔 기필코 골든벨을 울리며 5월 10일에 저의 생일 파티를 거하게 하고 싶네요. 아자, 뭔가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다시 봬요. 이번 주 일주일의 관전 포인트를 짧게 10초씩. 네, 사전 투표가 예, 이제 4일 있습니다. 5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짧게. 그렇죠. 20대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를 도구로 해서 투표를 못할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이 20% 가량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포인트, 남은 포인트. 일주일 동안 그 호남 표심의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지금 추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호남? 네. 예.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역전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1위를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판세가 바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저는 보수 표심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가장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상승 국면에 들어간다면 실제 2위와의 크로스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보수 결집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짜릿한 얘기를 평범한 표현을 하시네요.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 동물농장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뭐라고요? 하마입니다. 예, 아주 훌륭해요. 유니온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곰입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죠?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예, 지타였습니다. 예. 자, 세 분의 동물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봉재 정치쇼. 저희는 광고 듣고 3부에서 팝 칼럼니스트 김태우 씨를 만나러 다시 돌아옵니다. 주파수 고정. 자,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정치판이 궁금하십니까? 정치의 모든 것 103.5MHz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 사주. 재미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불금이죠? 민심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정치인들, 대선 주자들의 은밀한 사생활, 뭔가 좀 쫀득쫀득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간, 사생활도 볼 수 있고 문화도 볼 수 있고 정치인들의 속사를 쫙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좋아요. 제 목소리요? 아니, 제 목소리요. 뭐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누군가에게 찬사를 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막상 당하니까 좀 허무하네요.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깊게 들어오는. 심장 깊게 쑥 들어오는. 자, 오늘 뭐 하세요? 오늘이요? 예. 오늘 금요일. 그렇죠. 마셔야죠.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요?
4월 28일. 네. 예, 오늘 충무공 탄신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흥업소들 많잖아요. 예. 그중에서 이제 나이트클럽, 성인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는데 예. 1년 364일 그 영업합니다. 6월 6일만 하네요. 딱 하루. 예. 근데 그 6월 6일 날이요. 영업을 안 하는데 서울 인근 그에 있는 어떤 왜 유원지나 이런 데 가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단체로 놀러 오신 분들이 많대요. 그게 1년에 하루 놀기 때문에 그 유흥업소 종사자분들의 단합대회를 6월 6일 날 한답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대성리나 이런 데 가면 축구 시합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 일들이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지 예. 군사정부 시절에는 현충일이라는 게 물론 지금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만 어떤 그 군부 시대에는 사실 이제 현충일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기념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아마 현충일 날 좀 시끄러운 음악 튼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만 살았으니까 기억이 그렇죠. 안 나잖아요. 알려준 거는. 제가 최근에 대기업의 어떤 행사에 갔는데요. 그 굉장히 어떤 시상식이 펼쳐지는 그런 행사였어요. 사회 보러? 거의 이제 사회도 보고 뭐 예. 어떤 코너 하나도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되게 그런 어떤 시상식이 펼쳐지면 그 초대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막 부르거든요. 예. 가수들이 없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올해는 행사의 분위기가 왜 이렇죠? 라고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 또 사회적인 분위기들 때문에 촛불 때인가요? 아니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비교적 최근. 비교적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거는 지양하고 예. 좀 뭐 어떤 강연이라든지 또는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그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하는 예. 이야기 하더라고요. 강연이나 토크쇼. 아하. 자,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뭐 있죠? 오늘 역시 정치인의 사생활인데요. 이들의 예. 어떤 그 사생활 중에서도 좀 세간의 화제가 됐던 어떤 독특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른바 튀는. 그렇죠. 아하. 이 정치인들의 기행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치인들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일종의 연예인화돼 있잖아요. 폴리테이너.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폴리테이너의 시절 이전에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기사화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사생활까지도 굉장히 많은 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사생활이 알려졌다는 건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황당해 보이는 사생활까지도 뭐라고 할까요? 좀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 브랜드 생각났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예전에 옐친이라는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있었죠. 보리스 옐친. 예. 굉장한 뚝심을 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혁신 같은 걸 이뤄내려고 그 노력했던 지도자였는데 예. 이분의 사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계 정상회담과의 자리에서도 항상 술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러시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토픽을 장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사실 그 술이 취해서 어떤 뭐랄까 회의 시간에 뭐 재떨이라든지 그 물컵을 집어던지는 기행도 많았고 심지어는 어떤 파티 석상에서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서 실제로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외신 기자들에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근데 귀엽다. 자기 스스로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불곰이라 불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강한 러시아의 어떤 강한 남성의 상징이다. 옐친이 고르바초프 다음 대통령이죠. 그렇죠. 고르바초프 이후에 이제 그 어떤 러시아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말하자면 고르바초프의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이었고 그 다른 방향의 어떤 러시아의 어떤 이상을 좀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의 어떤 정치적인 그 행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시작했던 페레스트로이카가 옐친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평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건 아마도 많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보리스 옐친이 어떤 정책을 주장했는가는 잘 기억이 없는데 보드카를 든 상태에서 그 테이블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 같은 이미지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많이 남아 계시지 않을까. 아니 그분은 외모 비주얼이 술 안 채면 이상한 얼굴에 좀 이렇게 얼굴 붉글붉글해갖고 늘 술이 좀 취해 있어야지 정상이 되는. 오히려 술이 취해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시는 게 혈색도 좋고 보기도 좋았던. 조금 더 먼 그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아마 70년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영국의 록 밴드 중에요. 롤링스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롤링스톤스의 노래. 그렇죠. 이 트럼프가 롤링스톤스의 노래를 허락받지 않고 써서 사용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통 큰 트럼프가
난 계속 쓸 테니까 고소하면 벌금 내겠다라고 했던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디 술자 섞어서 얘기를 쫙 했더니 정치만 알았던 줄 알았더니 문화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이게 원래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매주 하나씩 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 속으로 김태원한테 배워왔어. 제가 코너가 아니라 일단 가정교사로 들어와 있는 원포인트 레슨. 이 롤링스톤스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뿌렸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그 공연을 했어요. 70년대인가 80년대 아마 제가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공연장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여성이 이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라고 하는 그 보컬리스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다음 공연을 위해 이동해 갔을 때 이 여성이 그를 따라와요. 그리고 비공식적인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누구였냐면 캐나다 수상의 아내였어요. 와. 당시에. 당시 캐나다 수상과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그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였던 정치인의 세상에 있다가 록밴드의 콘서트장에서 만난 한 남자 무대 위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한 록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첫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남자를 따라서 미국까지 와서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이 캐나다 수상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리고 정적들도 공격을 했겠죠. 한 나라의 수상의 아내가 이게 무슨 국가적 망신이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아내분이 지금 믹 제거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캐나다 수상의 답변이 대박입니다. 나는 아내의 문화생활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이 일은 그렇게만 마무리됐으면 하나의 에피소드였겠지만 결국은 그 이혼으로 이어졌고요. 이혼으로. 네, 이 캐나다 당시 수상이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잃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떤 정치적인 그 결과보다도 그 자리에서의 어떤 그 수상의 유머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건 뭐 아내의 문화생활이라고 난 생각한다 하면서 그 유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현재의 정치인들에게도 처절함이 보이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 아베 총리의 아내가 그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대요. 술자리에서. 그리고서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드디어 내가 저질러 버렸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저질렀다는 일본어로 했겠죠. 그렇죠. 저질러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저질렀다는 일이 뭐냐면 일본의 록 기타리스트이자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션이 있습니다. 호테이 토모야스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영화 팬들도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사무라이 픽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검객 무사로 등장했던 그런 인물. 키가 한 190cm 정도 되는데 제가 내 안에 했을 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배우가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이자 배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 일본 아베 수상의 아내가 전화를 했다는 남자 바로 이 호테이 토모야스였던 거예요. 사적인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굉장히 큰 그 스캔들로 비화가 됐습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 혹은 기사에 따르면 이 아베 수상의 아내인 아키에가 뮤지션 호테이와 도쿄 술집에서 만나서 어깨를 기대고 호테이 토모야스요? 호테이 토모야스. 호테이 토모야스. 저 호테이가 약간 호텔 이런 게 연상하는 발음이기도 하네요, 살짝. 아재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뭐 술을 먹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결국 이제 아베의 어떤 거침없는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사실 이 호테이 토모야스라는 인물은 일본에서 뭐 많은 이 영화 팬들이라든지 음악 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호테이 토모야스의 사생활 역시도 조금 그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아내를 이제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의 친구와 또 결혼했던 이런 전례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침없는 사생활. 거침없는 사생활.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윤리적 기준으로 본다라면 거의 그
뭐라고 할까 방송가 퇴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그 한 유명한 여성이 그 성 스캔들을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뒤에 그 TV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왜 도대체 그런 일을 벌인 거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달아올라서 그랬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거의 이제 연예계에서 추방이라는 그런데 일본에서는 역시 여전히 그런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뭐 정치인들과 스캔들이 있었던 인물들도 활동이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문화평론가가 그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나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모는 동양인 같지만 그 알맹이는 서양인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도 이 그 정치인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연예인들과의 스캔들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도 보면 역시나 좀 미국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나라는 게 겉에 노란데 까면은 그 안에는 하얗죠. 백인처럼 그렇죠. 하얀 피부. 그런 뜻이었군요. 오히려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달걀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서양 문명을 잘 받아들이고 또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속내는 동양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하얀 그 뭐라고 할까요? 삼중 달걀을 보면 이제 외피의 하얀색과 안에 이제 노른자를 가지고 이제 비유했던 그런 적인데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이제 20대 때 그 유학 갔을 때 외국 학생들이 일본 여학생들하고 데이트하려고 접근을 쉽게 해요. 근데 한국 여성들한테 요즘은 이제 뭐 안 그런다 그러는데 한국 여성들한테 접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한테 잘못 접근하면 한국 남성들이 한 패밀리처럼 근데 일본은 네 생활이니까 그래서 편히 하는데 정말 접근하고 싶은데 한국 남자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한다. 이 한 패밀리 같은 게 좀 동양적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만 되면 거의 독립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나이가 한 50이 넘어도 부모님과 사시는 분들 부모님 모시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촛불 집회를 본 일본인들의 반응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저 한 공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사실 이제 미국이나 공동체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다른 외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단 한 번의 폭력이라든지 어떤 과격한 행동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찬사를 보내는데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일 수 있어요? 일단은 모이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표시했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미일 수교할 때 60년대 그때 38만. 36만이요. 36만. 우리로 따지면 인구 대비 18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대비해 보면 180만이 모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그마치 10배. 그걸 몇 번을 거쳐서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베 정권이 들어온 뒤에 이제 그 우경화가 되면서 그렇죠. 어떤 그 자유대에 대한 재무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루이치 사카모토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제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그때도 사실 사람의 숫자가 뭐 수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한 2만 명쯤 모였을 때 흥분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죠. 2만 명이면 정말 기록적인 숫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어떤 의식이 개인적인 있는 거죠.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그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엠마뉘엘 마크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그 고등학교 때요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문학교사였다고 그래요. 이 여성과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이 문학교사는 무려 마크 스트롱보다 25살이 많은 연상이었어요. 와, 기사 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마크롱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가 사랑했던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애정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은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한 20여 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마크 스트롱 한 20년 정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마크 스트롱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39살인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아마 40에서 4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는 사실 조금 흥분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마크롱이
그 워낙 젊은 나이에 지금 대선에 뛰어들었는데 예. 나름의 어떤 선전을 거두면서 지금 유력한 대선 그 당선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야. 근데 프랑스의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폴레옹 이후 예. 가장 젊은 프랑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39살의 나이기 때문에. 와. 근데 그의 아내가 60을 넘긴 거죠. 근데 이것 역시도 굉장히 어떤 이 마크롱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떤 진실한 사랑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또는 나이를 뛰어넘어서도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결국은 쟁취해낸 저도 한 표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저 비선거권 투표권 다 없습니다. 이 마크롱이 사실은 대학에 간 뒤에 이 선생님과는 좀 떨어져서 살았겠죠. 근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던 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반드시 돌아가서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뛰어넘은 어떤 순애보적인 러브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가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이 마크롱이라는 그 엠마뉘엘 마크롱이라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찬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는 나 참 재밌어요. 그 대통령이 왜 저 바람피다가 걸렸잖아요. 프랑스인들이 그 사람이 사생활이다. 정치적인 어떤 실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 정도의 윤리적인 부분은 우리가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외신의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관대하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관대함이라는 건 상대에게 대한 관대함도 있지만 나에 대한 어떤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상 관대하게 해줘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역시 나에게 관대해 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예전에 그 임상수 감독인가요? 그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할머니부터 그 손주까지 다 바람이 납니다. 그 집안 전체가 바람이 나는 이야기예요. 태풍이네. 영화가 프랑스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영화제. 그때 이제 그 관계자들이 장담한 거죠. 이거 당연히 화제가 된다. 이렇게 이거 파격적인 소재고 이건 분명히 유럽에서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기자 시사회를 했는데 아무도 이 영화에 대해서 논평도 없고 관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 관계자들이 아니 이처럼 파격적인 이야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라고 했더니 그 유럽의 영화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게 뭐 파격적이냐고. 우린 뭐 일상적으로 보는데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어찌됐건 그 공적인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공정치 않다거나 정치적으로 그 올바르지 않다거나 하는 행위 이외에 개인적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관대하다 하는 것이 이제 유럽의 그 전통적인 어떤 정치의 그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프랑스 얘기하니까 숟가락 하나 딱 얹고 싶은데 이게 19금이 돼갖고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니 아주 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나올 줄 알고 기대해봤더니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나오나요? 영원히 안 나오나요? 우리나라의 튀는 기행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의 사례를 빗대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제 뭐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역시나 공약도 튀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공약 튀는 게 있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 재미있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이제 대선에 이번에 15 후보가 나왔다 한 분이 이제 사퇴를 하고 14분의 어떤 후보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그 TV 토론회에서 비춰지는 시간이라든지 또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하는 기사의 양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단연 튀는 어떤 공약들을 통해서 또 이슈화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튀는 공약들이 또 많은 좀 유권자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게 되는데 기호 6번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와 명예회복 즉각 석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각 석방이라는 것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그 면책 사유 중 그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참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아직 그 여러 가지 재판이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석방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국민들의 정서상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미국에서도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이 이제 그 하야를 선언하죠. 사실은 탄핵 위기까지 몰렸다가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포드 부통령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닉슨에 대한 사면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사회가 한번 들끓어 올랐던 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뭐 공약이 있고요. 기호 7번 오영국 경제 애국당 후보 예. 강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형량을 벌금으로 대신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자들은 감옥에 안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기호 8번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인데요. 국회의원 수와 봉급을 절반으로 삭감한대요. 네. 봉급을 국회의원들 봉급을 절반으로 삭감. 기호 9번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후보는 개혁을 마친 뒤 1년 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다. 기호 10번 김성동 민주연합당 후보는 의료, 교육, 물, 전기, 가스의 무상 공급. 네. 기호 11번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죠. 결혼 중매 상담소를 통해 젊은 남자의 결혼을 주선하고 이들에게 LH공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네.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 했고요. 13번 윤홍식 홍익당 후보는 주요 공약이 양심 문화, 양심 정부, 양심 정치. 네, 이거는 철학이지 공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찬 무소속 15번 후보인데요. 네, DMZ의 문화도시를 건립하겠다. 그건 좀 생각해볼 만하네요. 통일이 된다라면 생각해볼 수 있죠. 사실 자연경관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아마존 이외에는 없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사생활 정봉재 정치쇼 팝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불금에 다시 뵙겠습니다.